제가 안 훔쳤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2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부모님처럼 모신 결과가 고작 수갑과 차가운 바닥입니까? 치매로 흐릿해진 어르신의 눈동자는 저를 더러운 도둑으로 낙인 찍었고 인자하던 센터장은 악마 같은 미소로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제가 파헤친 건 할아버지의 예금이 아니라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살인마보다 더한 파렴치한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금, 저는 이 지옥 같은 유치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진심을 다했던 대가가 왜 파멸이어야만 했는지 그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이제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려오는 기계적인 기계음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소리 같았죠. 2021년 11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만 해도 세상 모든 노인을 내 부모처럼 잘 모실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어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불과 6개월 뒤 아버지마저 기력이 다해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두 분을 모두 보내드리고 돌아온 텅 빈 집안은 유난히도 적막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분 냄새와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모직 스웨터의 밴 옅은 담배 냄새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 드렸던 어설픈 카네이션 카드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떨리는 필체로 적어 내려간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경아, 미안해하지 마라. 내 덕분에 내 마지막 길이 참 따뜻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알아놓은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그 사랑과 정성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숙제이자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의 끝집이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흔히들 박노인이라 부르는 분의 집이었죠.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를 검은 비닐봉지와 깨진 장독대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한 손에 굵은 나무 몽둥이를 든 채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내 돈 노리고 온 도둑놈이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란 말이야.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제 귀 옆을 스쳐 지나갔죠.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매서운 눈동자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지 못해 스스로를 가시나무 울타리에 가둬버린 상처 입은 영혼의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컵에 따뜻한 액체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도둑 아니에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날이 너무 춥네요. 여기 따뜻한 보리차 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볶아서 끓여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제가 건네는 컵을 쳐다봤습니다. 독이라도 탔을 줄 알고. 당장 치워.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로 제 손을 툭 쳤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제 손등 위로 쏟아졌고 피부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어진 손으로 다시 한번 차를 따랐습니다. 보리차가 참 구수해요. 저희 아버지도 이 차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차만 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뺏어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까요? 아니면 제 눈에 고인 진심을 읽으신 걸까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몽둥이를 쥐고 있던 손등의 힘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컵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할아버지의 콧등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머금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보리차냐? 왜 이렇게 달아? 설탕은 안 넣었어요. 보리를 오래 볶아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한 잔 더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보리차 한 잔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할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대접에 대한 당혹감이자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필요했던 건 돈도 약도 아닌 그저 사람의 온기 섞인 물 한 잔이었다는 사실을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밖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라면 용기가 곰팡이와 함께 굳어 있었고 이불은 소변 얼룩으로 절어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역겨울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닦아드리던 그 마음이 다시 제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1시간씩이라도 여기 좀 치워드릴게요. 불편하시면 저기 앉아만 계세요. 할아버지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푹 파묻은 채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고 썩은 음식물을 치우는 내내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몽둥이를 꽉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옆얼굴에서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온 남자의 고단한 세월을 읽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제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환청인가 싶을 정도였죠. 야, 너 내일도 올 거냐?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을 돌린 채였지만 창틀을 붙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은 더 맛있는 차 끓여올게요. 일찍 올 테니까 문 열어주셔야 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길을 잃었던 제가 박노인이라는 거친 가시덤불 속에서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보리차 한 잔이 훗날 저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를 쫓아내려던 분이었지만 매일같이 찾아가 마당을 쓸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제 진심의 할아버지의 굳게 닫힌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말동무이자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노란 수선화가 고개를 내밀 때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제가 깎아드리는 사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표정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과를 입에 넣지도 않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아, 너는 참 착한 아이다. 내 자식 놈들도 내 형제들도 다 나를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보는데 너는 어째서 이렇게 매일같이 오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사람을 불신하고 도끼가 서린 채 살아야 했는지 그 처절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군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형제들은 축하 대신 내 몫을 내놓으라며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에도 돈봉투 문제로 집안 싸움이 벌어져 제사상이 엎어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나는 형제고 자식이고 다 끊었다. 그놈들은 내가 죽기만을 바랄 게야. 그래야 이 집이랑 내 돈을 다 나눠 가질 수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내리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낸 듯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제 손길이 닿자 금세 기운이 빠지며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한번 꽉 쥐시더니 갑자기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수경아, 방으로 좀 들어와 봐라. 너한테만 보여줄 게 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이불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깊은 곳에서 녹슨 열쇠 뭉치를 꺼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을 본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들과 누렇게 변색된 통장들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 왜 이런 걸 집에 두세요? 위험하게. 저는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괴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은행도 못 믿어. 거긴 언제든 기록이 남지 않느냐. 그놈들이 알면 금방 채갈 게야. 여기 있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내 목숨줄이다. 수경아,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정신이 아주 나가버리거나 눈을 감게 되면 내가 이걸 다 정리해다오.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노인이 생면부지였던 저에게 내미는 마지막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그 외로운 진심이 가슴 저미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집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상추와 고추를 심고 꽃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수국도 몇 그루 가져다 심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텃밭 일을 할 때면 툇마루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며 허허 웃곤 하셨습니다. 수경아, 저기 잡초 좀 뽑아라. 상추가 숨을 못 쉬겠다. 네네. 할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얼른 뽑을게요.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오가는 일상은 제게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응석을 박노인에게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박노인을 제게 보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가끔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내가 내 친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일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의 건강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식사를 하시고도 왜 밥을 안 주느냐고 화를 내시거나 자식처럼 아끼던 텃밭의 꽃들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마당에서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뒷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누구야? 내 집에 왜 들어왔어? 당장 내 돈 내놔. 할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죠.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할아버지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인자하게 웃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의심과 공포에 질린 낯선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쥐고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경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할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셨는지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수경아. 내가 요새 자꾸 정신줄을 놓는다. 나를 버리지 마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할아버지의 그 눈물 섞인 애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저희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알 수 없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평화로웠던 2년의 시간이 저물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저희의 일상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더욱 흐릿해지는 틈을 타 저희의 틈을 파고드는 낯선 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검은 속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박노인과의 평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유난히 비가 잦았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의 탑은 할아버지의 뇌세포가 하나둘 사멸해가는 속도에 맞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하신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망각은 뱀의 혀처럼 교묘하고 날카롭게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대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죠.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서 매운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연기 속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급하게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젖히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저를 보셨습니다. 할아버지, 불날 뻔했잖아요. 냄비를 올려두셨으면 불을 끄셔야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았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불 올린 적 없어. 내가 나 죽이려고 일부러 불 내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지. 너 2년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거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과 의심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제 손에 사탕 한 알을 쥐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치매라는 괴물은 할아버지의 인자함을 단숨에 잡아먹고 그 자리에 분노와 피해망상을 심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시커먼 탄 가루를 닦아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흐름처럼 할아버지의 정신도 그렇게 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면서 집안에서는 다시 예전의 그 고약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밤낮이 바뀌어 한밤중에 마당에 나가 누군가 담을 넘으려 한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곤 하셨습니다. 하루 3시간 방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제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김동식 센터장에게 할아버지의 상태를 상세히 보고하고 돌봄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센터장님, 박만수 어르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혼자 두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종일 돌봄으로 전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오래 머물면서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듣던 김 센터장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소 인자한 얼굴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 씨, 우리도 어르신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경 씨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이번에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르신처럼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요양사 2명을 배치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관리하라고요. 그의 말은 얼핏 들으면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닦아온 길에 누군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낯선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까요? 센터장님, 할아버지는 낯가림이 심하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더 불안해하실 텐데요. 제가 시간을 더 늘려서 하면 안 될까요? 에이, 수경 씨. 욕심이 너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에요. 수경 씨도 쉬어야지. 결정됐어요. 다음 주부터 오전에는 수경 씨가 가고 오후에는 새로 온 이선희 요양사가 들어갈 겁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니까 걱정 말아요. 센터장의 단호한 말투에 더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등 뒤로 센터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센터장의 차가 할아버지 집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센터장과 어떤 여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자는 진한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요양사라고는 보이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급히 대화를 멈추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할아버지의 기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그 안개를 틈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할아버지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낡은 괴짝 속의 돈뭉치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할아버지의 떨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SOS를 치고 계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저는 그저 내일이면 나타날 이선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센터장은 왜 갑자기 인력을 충원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에는 어제 차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수경 언니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후반 이선이에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그녀의 손을 맞잡는 순간 소름 돋는 냉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흐려진 틈을 타 가장 믿었던 공간에 가장 위험한 침입자가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뒤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권고사직 형태였지만 이미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박노인의 치매를 이용해 통장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지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제 명예보다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의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이선희와 탐욕스러운 센터장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할아버지 댁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곳은 골목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까지였습니다. 이선희는 제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나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 저기 또 왔네. 여러분, 저 여자 좀 보세요. 할아버지 돈 훔치려다 걸려서 잘려놓고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저러고 있네. 어르신 무서워서 잠도 못 주무시니까 당장 가요.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에 장을 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봤습니다. 2년 동안 인사를 나누며 떡을 나눠 먹던 분들이었지만 이미 이선희가 뿌려놓은 가짜 정보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앞을 지나가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겉모습만 보고 참 참한 줄 알았더니 순 도둑년이었구먼. 노인네가 불쌍하지도 않나 봐.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등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1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들이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은 한순간에 돈을 노린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립은 밖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센터장 김동식은 제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경 씨,
아직도 그 주변 얼쩡거린다면서요? 어르신이 수경 씨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신대요. 이거 업무방해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조용히 다른 지역 가서 일 알아봐요. 내가 수경 씨 사정 봐서 구청에 고발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센터장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겁에 질려 계실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하늘. 하늘은 돈 많은 사람 편이지. 수경 씨 같은 사람 편이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경찰서에서 보게 될 줄 알아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 대충 둘러댔지만 매일같이 수척해지는 제 얼굴을 보며 남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더러운 싸움에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 마누라 유품이야. 가져가지 마. 담 너머로 살짝 엿보니 이선희가 할아버지의 방에서 낡은 보석함 하나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을 기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셨죠. 하지만 이선희는 귀찮다는 듯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아이씨,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할아버지, 이거 내가 잘 보관해준다니까요. 자꾸 이러면 오늘 저녁 안 줄 거예요. 저기 방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꺽꺽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 인자하시던 할아버지가, 그 당당하시던 어르신이 저런 수모를 겪고 있다니. 저는 담장을 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 들어가봤자 저 여자는 저를 가택 침입으로 몰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때문에 화면은 흐릿했고 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선희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의외로 센터가 아닌 동네 외곽의 낡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센터장과 다시 만나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터져나오는 요양원, 입소 보증금, 현금 정리라는 단어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그 사이에 집안에 숨겨진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친인척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요양보호사인 이선희와 센터장은 합법적인 약탈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저들의 가면을 벗겨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에 젖은 채 그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할아버지는 망상에 빠져 저를 거부하며 악마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하는 이 막막한 상황. 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나쁜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를 그냥 뺏겨야 하나요? 사진 속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문득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의 마지막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진심은 느려도 반드시 길을 찾아낸단다. 저는 눈물을 닦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적어온 간병일지 더미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할아버지가 맑은 정신일 때 제게 해주셨던 말들, 숨겨둔 재산에 대한 진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할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센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흩어졌죠. 마치 제가 옮기기라도 하는 전염병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센터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수경 씨. 안에서 들려오는 김동식 센터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조차 걷어낸 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저를 의자에 앉으라고 턱짓했습니다. 수경 씨, 이게 다 뭡니까? 박만수 어르신 댁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어르신을 방치하고 소리를 질렀다느니, 집안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느니, 거기다 같이 일하는 이선희 요양사 말로는 어르신 몸에 멍자국까지 있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컵을 맞고 다친 건 저인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센터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멍자국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오히려 어제 제가 어르신이 던진 컵에 맞아서 발목을 다쳤어요. 이선혜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 항변에 센터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수경 씨, 우리끼리 솔직해집시다. 박노인네 집안 구석구석에 현금 뭉치가 숨겨져 있다는 거 수경 씨도 알고 있었죠? 2년 동안 혼자 그 집 드나들면서 얼마나 챙겼습니까? 이선희 씨 말로는 장롱 미치며 베개 속이며 돈이 가득했다는데 어르신 기억이 가물가물한 틈을 타서 슬쩍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목적은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숨겨둔 돈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방해물인 저를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단 한 푼도 손 뗀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고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고 목숨줄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목소리 낮춰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센터장은 갑자기 의자를 바짝 당겨 앉더니 목소리를 속삭이듯 낮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 좋게 생각해요. 그 노인네 어차피 치매 심해져서 곧 요양원 들어가야 합니다. 형제들도 다 등 돌린 마당에 그 돈이 다 누구 손으로 가겠어요? 국가로 귀속되거나 먼 친척들이 홀랑 가로채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서 잘 정리합시다. 수경 씨는 2년 고생한 값 톡톡히 챙기고 우리 센터는 운영비 좀 보태고 선희 씨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수경 씨에 대한 민원이며 폭행 의혹이며 내가 다 깔끔하게 덮어줄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은 달콤한 회유가 아니라 더러운 협박이었습니다. 부모님처럼 모셨던 할아버지의 노후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갈기갈기 찢어 나누자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팔지 않아요. 할아버지 재산은 할아버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런 제안 다시는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센터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경 씨,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이미 동네에서 노인 학대범으로 낙인 찍혔어. 내가 오늘이라도 구청에 보고하면 당신 요양보호사 자격 정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어디서 고결한 척이야?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2년이나 그 노인네 비위 맞춘 거 아니야? 그의 고함이 문 밖까지 새나갔는지 사무실 밖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분노를 억누르며 센터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는 이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보란듯이 화장을 고치며 제 귀에 대고 작게 은조렸습니다. 언니 세상 참 모른다. 그냥 적당히 나누지 그랬어. 이제 어쩌나. 그 할배 오늘부터 언니 얼굴만 봐도 경기 일으키게 내가 잘 만들어놨는데.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대문을 잠그고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이선희가 가져다 준 가짜 영양제를 드시며 대문 앞에 저를 향해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 불러. 선희야, 경찰 불러라. 할아버지의 외침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진심이 이선희의 이간질과 센터장의 탐욕 아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차가운 대문 앞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돈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엄성까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를 기록들, 제가 매일같이 작성해온 비공개 간병 일지를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요. 센터장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겁을 주려는 이선희의 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골목길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저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업을 잃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예와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건 고독하고도 위험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센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뒤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권고사직 형태였지만 이미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박노인의 치매를 이용해 통장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지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제 명예보다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의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이선희와 탐욕스러운 센터장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할아버지 댁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곳은 골목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까지였습니다. 이선희는 제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나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 저기 또 왔네. 여러분, 저 여자 좀 보세요. 할아버지 돈 훔치려다 걸려서 잘려놓고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저러고 있네. 어르신 무서워서 잠도 못 주무시니까 당장 가요.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에 장을 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봤습니다. 2년 동안 인사를 나누며 떡을 나눠 먹던 분들이었지만 이미 이선희가 뿌려놓은 가짜 정보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앞을 지나가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겉모습만 보고 참 참한 줄 알았더니 순 도둑년이었구먼. 노인네가 불쌍하지도 않나 봐.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등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봐 1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들이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은 한순간에 돈을 노린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립은 밖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센터장 김동식은 제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경 씨, 아직도 그 주변 얼쩡거린다면서요? 어르신이 수경 씨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신대요. 이거 업무방해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조용히 다른 지역 가서 일 알아봐요. 내가 수경 씨 사정 봐서 구청에 고발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센터장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겁에 질려 계실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하늘은 돈 많은 사람 편이지. 수경 씨 같은 사람 편이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경찰서에서 보게 될 줄 알아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 대충 둘러댔지만 매일같이 수척해지는 제 얼굴을 보며 남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더러운 싸움에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 마누라 유품이야. 가져가지 마. 담 너머로 살짝 엿보니 이선희가 할아버지의 방에서 낡은 보석함 하나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을 기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셨죠. 하지만 이선희는 귀찮다는 듯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아이씨,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할아버지, 이거 내가 잘 보관해준다니까요. 자꾸 이러면 오늘 저녁 안 줄 거예요. 저기 방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꺽꺽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 인자하시던 할아버지가, 그 당당하시던 어르신이 저런 수모를 겪고 있다니. 저는 담장을 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저 여자는 저를 가택 침입으로 몰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때문에 화면은 흐릿했고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선희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의외로 센터가 아닌 동네 외곽의 낡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센터장과 다시 만나 무언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터져나오는 요양원, 입소 보증금, 현금 정리라는 단어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그 사이에 집안에 숨겨진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친인척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요양보호사인 이선희와 센터장은 합법적인 약탈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저들의 가면을 벗겨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에 젖은 채 그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할아버지는 망상에 빠져 저를 거부하며 악마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하는 이 막막한 상황. 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나쁜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를 그냥 뺏겨야 하나요? 사진 속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문득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의 마지막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진심은 느려도 반드시 길을 찾아낸단다. 저는 눈물을 닦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적어온 간병일지 더미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할아버지가 맑은 정신일 때 제게 해주셨던 말들, 숨겨둔 재산에 대한 진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할아버지를 구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10월의 어느 이른 아침,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낯선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근처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할아버지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쪽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신 내 돈, 내 돈 하고 중얼거리는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자수성가한 당당한 노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선희와 센터장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이제야 번거로운 숙제를 해치운다는 식의 홀가분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센터장이 운영에 관여하는 외곽의 요양원으로 강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센터장의 직권과 지자체의 협조만 있으면 입소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떠나자마자 이선희와 센터장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가구 옮기는 소리와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집안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이틀 뒤 요양원에 면회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 도우미로 위장의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도 끝 좁고 침침한 4인실, 그곳에서도 가장 구석자리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경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할아버지는 처음엔 겁에 질린 듯 손을 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늘 해드렸던 방식대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보리차 이야기를 꺼내자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치매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선망의 끝, 지독한 안개가 걷히고 이성이 잠시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이냐? 진짜 수경이야? 할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뼈가 하얘질 정도로 꽉 잡으시더니 급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라. 그놈들이 내 집을 다 뒤졌을 게다. 하지만 진짜는 거기 없어. 안방 장롱 및 괴짝은 미끼야. 거기 든 건 2년 전에 내가 너 보여줬던 가짜 돈뭉치들이야.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짜는 마당 장독대 밑에 있다. 수국 심어놓은 곳 옆 3번째 장독을 드러내고 한자 깊이 파봐라. 거기 내 통장들이랑 형제들 인감도장 그리고 내 일기가 다 들어있다. 수경아, 그놈들이 나를 여기 가둬두고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그걸 꺼내서 정리해다오. 내 이름으로 된 돈, 그놈들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내가 좀 막아줘.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문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지킬게요. 아무도 할아버지 재산 못 건드리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고 그 여우 같은 년말에 속아서. 할아버지는 다시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선이야. 물 좀 다오. 다시 망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할아버지가 쥐어준 녹슨 열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장독대 및 상자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삽 한 자루를 들고 할아버지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센터장과 이선희가 한바탕 휩쓸고 간 집안은 난장판이었지만 그들은 마당의 낡은 장독대까지는 신경 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저는 2년 동안 제가 가꾸었던 수국 옆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딱딱한 금속성 소리가 걸렸습니다. 작은 철제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통장과 현금 다발, 그리고 할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던 기록들이 담긴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돈들을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안전한 신탁계좌로 옮기고 요양원 비용과 병원비를 예치하리라. 그리고 이선희와 센터장에게 당당히 맞서리라. 하지만 제가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 순간 마당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어머, 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한밤중에 남의 집 마당을 왜 파헤치고 계실까?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대문 쪽에서 이선희와 센터장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경찰에게 신고를 마친 듯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아낼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위태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밝은 센서 등 불빛 아래 가방을 품에 안은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도둑의 형상이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센터장 김동식과 이선희는 마치 기다렸던 사냥감을 마주한 포수처럼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수경 씨,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우리가 낮에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밤중에 몰래 들어와 땅까지 파가며 돈을 챙길 줄이야.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2년 동안 딸 노릇한 게 다 이 가방 때문이었나? 센터장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옆에 선 이선희는 이미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제 얼굴과 발밑에 구덩이를 촬영하고 있었죠. 언니, 진짜 무섭다. 할아버지가 요양원 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그 가방, 당장 이리 내놔요. 그건 할아버지 재산이지 언니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가방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줄은 영영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당신들이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가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건 내가 지킬 거야. 할아버지 치료비랑 요양비로 쓸 거라고. 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골목길 담장을 번갈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선희가 달려나가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 좀 보세요. 저희 센터에서 일하다가 노인 학대랑 절도 혐의로 잘린 사람인데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서 어르신이 숨겨둔 돈가방을 파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딱 걸린 거예요. 경찰관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흙 묻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흥분한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공모해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뺏으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부탁을 받고 이걸 안전하게 옮기려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야간에 남의 빈집 담을 넘어 땅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말은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죠. 센터장은 옆에서 거들며 미리 준비한 듯한 서류를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보십시오. 어르신이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적힌 진술서랑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할 때 저 여자가 돈 위치를 알아내려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흐릿한 정신을 이용해 받아낸 가짜 지장과 조작된 서류들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가방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일단 가방은 압수하겠습니다. 정수경 씨,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살갗등에 닿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던 2년의 세월이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대신하려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순식간에 추악한 범죄의 증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는 저를 향해 이선희가 창문 너머로 입모양을 뻥긋거렸습니다. 내가 이겼어. 그 비열한 웃음 뒤로 멀어지는 할아버지의 집을 보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철창 너머로 사라져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하얀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형사는 제 앞에 할아버지의 가방에서 나온 통장들과 현금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친인척도 없고 치매라는 걸 이용해서 한탕하려고 했나 본데 운이 없었네. 센터장님이 증거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오셨더라고. 순순히 불고 선처 바라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장부 위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 가방 안에. 제 개인 가방 안에 2년 동안 쓴 일기장이 있어요. 그걸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적혀 있다고요. 하지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센터장이 손을 써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인지 제 호소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창살 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무너진다면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악마들에게 빼앗기고 쓸쓸히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면회를 온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럴 리 없다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내가 따로 보관해둔 녹음기가 있어. 할아버지 목걸이에 달아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텃밭 수국 아래. 내가 파낸 구덩이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 더 묻어둔 게 있어. 그걸 찾아야 해. 덫에 걸린 것은 저였지만 그 덫을 부술 열쇠도 결국 제가 남겨둔 진심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시린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전해지는 한기는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벽면의 얼룩은 마치 비웃는 센터장의 얼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요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살려달라던 할아버지의 절박한 눈빛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면회실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방음 유리 너머로 제가 말했던 것들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거 다 찾았어. 텃밭 수국 뿌리 깊은 곳에. 당신이 방수팩에 싸서 묻어둔 그거 지금 변호사님께 전달했어. 그리고 어르신 목걸이 펜던트도 확보했어. 남편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선희가 들어온 뒤부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수국 나무 아래 제가 처음 할아버지 댁에 온 날부터 써온 진짜 간병 일지와 함께 소형 녹음기 한 대를 미리 숨겨두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길을 잃으실까봐 사들였던 배회 감지기 목걸이 안에도 사실은 아주 작은 녹음 칩을 심어두었습니다. 이선희가 할아버지를 이간질하고 학대하던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시간 뒤 조사를 담당하던 형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다시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남편이 가져온 녹취 파일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경 씨, 이 녹음 파일. 이거 정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 이선희 요양사 맞죠?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취조실 안에 날카로운 이선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돈 어디 숨겼어? 빨리 말 안 해? 그 정수경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이미 경찰에 잡혀갔어. 이제 할아버지 편은 아무도 없다고. 뒤이어 들려오는 센터장의 낮은 목소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선희야, 너무 다그치지 마. 어차피 요양원에 집어넣었으니까 천천히 집 뒤지면 돼. 그 통장들만 찾으면 이 센터 빚 다 갚고도 남으니까. 녹음기 속의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날 밤, 그들은 제가 땅을 파기 전부터 이미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제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지난 2개월 동안 이선희가 할아버지의 식단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센터장이 어떤 식으로 저를 회유하려 했는지 날짜와 시간 단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군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노인 재산 갈취 및 감금 사건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인력을 급파해 센터장 김동식의 사무실과 이선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할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와 증여 계약서, 가짜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혐의를 벗고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제 앞에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센터장과 이선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선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경, 내가 감히 나를. 내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그 노인네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그 돈 좀 쓰면 어때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매가 아니라 이선희 때문에 공포에 떨었을 할아버지와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모든 어르신을 대신한 응징이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 인자한 척 가면을 쓰고 노인들의 수급비를 가로채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쁨보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싸우는 동안 할아버지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달리는 제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수경이 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달려가 손을 잡자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온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긴 전쟁에서 얻은 가장 값진 승리의 보상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세상의 오해 속에 고통받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과 평생의 결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의 끝에는 또 다른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밖으로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방 안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위태롭고 가냘팠죠. 저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수만 번은 더 만져보았을 그 투박한 손등의 흉터와 굵은 마디들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으러 갔어요. 할아버지 집도 마당의 수국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소중히 지키셨던 그 가방도 제가 다 안전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감겨있던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들어올리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허공을 헤매다 비로소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이미 기력이 다해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수경아. 고맙다. 내 딸.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을 불신과 고립 속에서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했던 노인이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손을 쥔 손에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쌀쌀한 밤, 할아버지는 그렇게 지독했던 외로움과 배신의 기억들을 모두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적막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며 절연했던 형제들은 소식을 듣고도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센터장의 거짓 소문 때문인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복을 입고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제 곁에는 남편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죠.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경찰에서 돌려받은 그 철제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들과 현금 뭉치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년 전 처음 할아버지 댁에 온 날부터 적어두셨던 할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박만수는 제정신일 때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나를 끝까지 인간으로 대우해준 요양보호사 정수경에게 상속한다. 다만 수경이가 거절한다면 이 돈은 나처럼 자식 없고 기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데 써달라.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의 기억이 사라질 것을 예감하고 계셨고 그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오직 저 하나만을 믿음의 밧줄로 잡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큰 돈을 차마 제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배신당하며 외롭게 지켜온 눈물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박만수 할아버지의 보리차 쉼터라는 작은 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언제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센터장 김동식과 이선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이 운영하던 센터는 자격 취소와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 맞춘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쉼터 마당에는 작년에 심어두었던 수국이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수국 꽃잎을 어루만지며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 또 다른 어르신들께 할아버지가 주신 그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잘 전해드리고 올게요. 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된 노동일지 모르지만 제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숭고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등불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의 요양보호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혜의 등은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내용으로 각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나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